한 명 빼고 전부 다 죽었다고 총알바지로 보내졌던 북한 소년병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작 군수물자 몇 개에 팔려간 북한의 젊은 청춘들이 너무나 가여운 실정인데요. 전멸 직전 탈영한 한북한 소년병을 만난 BBC 기자의 에세이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내용을 바로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 프리지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위해 모스크바에 파견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공항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의 모습에서 전쟁의 긴장감이 느껴졌고 긴 전쟁에 지친 사람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전쟁 취재를 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얘기하자 입국 심사 담당자는 뭔가 미심쩍었는지 한참을 기다리라며 입국 승인을 미뤘죠.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곳은 군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는데 죽치고 있다 보면 좋은 기삿거리가 나왔거든요.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현실과 달리 카페는 갓 구운 빵과 커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트북을 펴고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옆 테이블 남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북한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해 수천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카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심지어 일부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즉시 현지 취재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취재원들이 최근 러시아 루안스크 쪽에서 동양인 군인들이 보인다고 연락해왔어요. 아마도 북한 군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덧붙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북한의 장교 8명이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사망했다는 소식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런던의 편집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즉시 추가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이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러시아 군사보안 전문가를 수소문했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한 전문가와 만남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 장소로 향하는 동안 거리는 평소보다 더 적막했어요. 어수선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위험한 취재를 하는 데 있어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군사 전문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서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죠. BBC 기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전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북한군 파병 소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그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전해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파병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어린 군인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그는 자주 주변을 살폈고 때로는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약 1시간의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제게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정보를 파헤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와 북한 양국 모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취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남겼죠.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더 깊은 취재를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와의 만남 이후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고 단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영상을 확인하세요라는 짧은 메시지만 있었어요.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젊은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낡은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체구는 매우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영상은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듯 했어요. 화면이 흔들리고 초점도 자주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선명했죠. 북한식 억양이 묻어나는 한국어였습니다. 영상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 음성만 따로 분석해 번역기로 돌렸지만 표정과 말투만으로도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평양 출신의 영호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간간히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북한군 소속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영호는 매우 지쳐 보였어요. 군복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상처 자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나이였습니다. 영호는 올해 겨우 18살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할 나이의 소년이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약 15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그 안에는 북한 군대의 실상과 러시아 전선의 참혹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처럼 어린 군인들이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증언했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영호는 눈물을 보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용소로 끌려간 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죠.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보였고 멀리서 방공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죠.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보니 발신자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단서들은 있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건물들과 표지판들이 분명 현재 전선 지역의 모습과 일치했죠. 저는 즉시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촬영된 것이 맞았고 편집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이 영상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현지 취재원들에게 영호라는 이름의 북한군 병사에 대해 수소문했어요.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실제로 존재했고 최근까지 루안스크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몇몇 증언자들은 그가 특히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증언자는 영호가 다른 북한군들과 달리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고도 했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제보가 아닌 구조 요청처럼 보였어요. 영호는 영상 속에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북한 청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호소가 가슴에 깊이 남았죠. 밤새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 보도를 넘어선 인권 문제였습니다. 한 소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었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 영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북한에 남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도 했죠. 사실 영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위험한 취재를 시작한다는 건 매우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박한 눈빛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영호를 찾기 위해 일주일간 루한스크 지역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현지 러시아 군부대 근처의 한 폐건물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첫 대면에서 영호는 영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마른 체구였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저는 그를 근처 폐공장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이었지만 최소한의 난방과 식량 정도는 갖추어져 있었죠. 영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준비해간 음식을 보고서야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너무 말랐던 모습이 기억나서 먹을 걸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어요. 평양 제1중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던 수재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북한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집은 평양 통일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영호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행복했다고 했죠. 평소 어머니는 영호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장마당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영호에게 참고서를 사주었고 때로는 몰래 외국 과학책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영호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매일 아침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식사 시간이었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워도 어머니는 꼭 영호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반찬거리를 골라오시곤 했다고 하네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비밀 상자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옷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해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닮은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엄마 즉 영호의 할머니와 그 가족 사진이었죠. 주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동네 주소였어요. 어머니는 그 상자를 발견한 영호에게 처음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할머니의 가족들은 서울에 남게 되었고 어렸던 할머니는 가족을 잃고 북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평생 그 주소를 간직하며 언젠가는 한국 가족들을 만나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유언이었다고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할머니 가족들이 영호와 영호의 어머니를 꼭 챙겨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그 상자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합니다. 밤늦게 혼자 상자를 열어보며 사진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그것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가장 큰 비밀이었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가 그 주소를 왜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고 했어요. 분단의 아픔이 단순히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가족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영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차가운 지하실에서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아픈 역사였고 한반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영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2023년 12월에 차가운 새벽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장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영호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죠. 그들은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USB를 발견할까봐 가슴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늦은 밤 혼자 드라마를 보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머니의 작은 위안이자 즐거움이었다고 했죠. 결국 보이부는 장롱 깊숙이 숨겨진 USB를 찾아냈어요. 그 안에는 한국 드라마 파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체포되었고 반동사상 혐의로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는 통보를 받았죠. 영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침착했다고 합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잠시 허락한 짐을 꾸리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영호에게 비밀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서울 할머니 가족들의 주소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영호의 귓가에 속삭였다고 해요. 너를 돌봐줄 한국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으니 언젠가 꼭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후 영호는 열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죠. 이번에는 군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영호에게 군 입대를 제안했습니다. 정확히는 제안이 아닌 강요였다고 했죠. 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라며 군 입대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해요. 영호는 하루 만에 소위 계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시험도 훈련도 없었어요. 그저 군복을 입히고 계급장을 달아주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로 파병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영호는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다고 해요. 할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다음 날 새벽 영호는 다른 젊은 군인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영호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작거렸다고 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꼭 서울의 할머니를 찾아가리라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이야기를 마치며 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수없이 접었다 폈던 자국이 선명한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영호는 전쟁터로 투입된 첫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루한스크 전선에 도착한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실전에 투입되었다고 해요. 총 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전투복과 무기만 지급받았습니다. 처음 배치된 곳은 포위된 마을 외곽이었어요. 영호와 함께 온 북한 소년병들은 모두 19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호처럼 18살이었고 20살이 넘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첫날 밤 그들은 폐허가 된 건물 지하에 모여 앉았어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바짝 붙어 앉아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온 동기도 있었고 함흥과 원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죠. 한 친구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평양냉면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동생과 함께 갔던 모란봉 소풍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가족을 그리워했고 언젠가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현실은 잔인했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첫 전투에서 3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포격이 시작되자 대부분이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했죠. 영호는 눈앞에서 친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19명 중 8명만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모두 전사했거나 크게 다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공허해져 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철이라는 친구의 죽음이었다고 해요. 민철은 영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평양 고등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둘은 매일 밤 귓속말로 탈출 계획을 나누었죠. 하지만 민철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하루 전날 전사했어요. 적의 저격수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영호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민철의 마지막 말은 어머니였다고 해요. 살아남은 소년병들은 밤이 되면 서로부터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혼자 있기를 두려워했어요. 포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병사들도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총알바지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러시아군은 그들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했고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방탄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죠. 영호는 매일 밤 주머니 속에 서울 주소가 적힌 종이를 만졌다고 해요.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과 서울에 계신 할머니 가족을 떠올리며 살아남기를 다짐했죠. 어느샌가 19명 중 단 5명만이 남았어요. 살아남은 이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죠. 전쟁은 18살 소년들의 영혼을 앗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던 영호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기는데요. 당시 러시아군 군수물자 보급을 담당하던 고려인 3세인 영수 할아버지는 우연히 북한 소년병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군수물자를 전달하러 오던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영호를 보고 놀랐다고 해요. 너무 어린 군인의 모습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14살이었죠. 영수 할아버지는 군수물자를 전달할 때마다 영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영호를 물자 운반 도우미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 동생과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그 후로 70년이 넘도록 소식을 모른다고 했죠. 영수 할아버지는 소련으로 건너간 후 고려인으로 살아왔다고 해요. 전쟁의 아픔을 잊으려 했지만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 동생의 모습이 영호와 비슷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매주 군수물자 속에 특별한 보따리를 숨겨왔어요. 그 안에는 따뜻한 음식과 담요 옷가지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소년병들을 위한 것이었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영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외부 세계의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성공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영호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매주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한국 NGO 단체들의 소식, 한국 대사관의 위치, 심지어는 탈북자 지원 단체들의 연락처까지 조금씩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영호는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북한 소년병들이 전쟁의 총알바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건네준 작은 라디오였다고 해요. 한국 방송을 몰래 들을 수 있는 소형 라디오였습니다. 영호는 그것을 통해 처음으로 자유로운 한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영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만남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영국 BBC 취재진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당시 할아버지는 현지 한국인 교민회와 연락이 닿았다고도 했어요. 교민회에서 탈북자 지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호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탈출 계획도 세워놓았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계획은 먼저 영호가 전투 중 부상을 가장하고 후방으로 이송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교민이 운영하는 임시병원으로 옮겨진 뒤 은신할 수 있다고 했죠. 대규모 전투가 예정되어 있던 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고 했죠. 탈출 당일 새벽 영호는 전투 중 파편에 다친 척했어요. 다행히 응급 후송 차량에 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후방 병원에 도착하자 약속대로 한국인 교민이 그를 맞이했죠. 교민은 영호를 담요로 감싸고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곳에는 미리 준비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호는 차량 뒷좌석에 숨어 도시 외곽으로 이동했죠. 은신처는 폐공장 지하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영호는 일주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교민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돌보았고 식사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불안과 두려움이었다고 해요. 매 순간 발각될까봐 긴장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거리가 담긴 사진들을 보며 버텼죠.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저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영호를 처음 만났고 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영호의 이야기는 6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영호는 북한에서의 삶부터 전쟁터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전우들의 죽음과 총알바지로 이용된 진실을 강조했죠. 긴 시간 걸친 영호의 이야기에 저와 촬영팀은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이토록 어린 소년이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이 인터뷰를 편집해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었어요. 영호는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겼어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자유를 향한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취재를 마친 후 우리는 영호의 안전한 탈출을 도왔어요. BBC의 도움으로 그는 영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죠. 인터뷰를 마치며 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울 종로구의 거리가 담긴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곧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BBC 본사로 돌아온 후 다큐멘터리 제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영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소년병들의 실상을 파헤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발견되었고 제 휴대폰은 도청된 것 같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런던 자택 우편함에서 발견된 경고장이었어요. 러시아어와 한글이 뒤섞인 글씨로 진실을 파헤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영호를 만났던 은신처 사진도 들어있었죠. 하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영호의 증언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취재원들과 고려인 사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증언자들도 나타났죠. 제작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건 영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증언 영상에서 영호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가리는데 특히 신경 썼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얼마나 검토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틈틈이 대사관과 소통해 영호의 신변을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겼습니다. 편집실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어요. 비상등이 켜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편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대신 바닥에 붉은색으로 쓰여진 경고문이 있었어요. 저희 팀원은 분명 북한이나 러시아의 스파이가 한 일일 거라 짐작했어요. 아마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팀원을 줄였고 보안을 강화하고 작업 장소도 수시로 옮겨가며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특히 영호의 증언 중 북한군이 총알바지로 이용되었다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죠. 저희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걸 스파이 쪽에서도 알았는지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고 가짜 교통사고로 위장된 공격 시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영호와 그의 전우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어야 했죠. 제작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영호의 증언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 현장 취재 영상 그리고 비밀리에 입수한 군사 문서들을 하나하나 엮어갔습니다. 모든 자료는 철저히 검증되었죠.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북한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을 때였어요. 이 문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의 실제 명단과 나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18살 전후의 어린 군인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죠.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갈 무렵 마지막 협박이 왔어요. 본사 편집실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고 모든 파일이 삭제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백업 자료가 있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파일을 다시 작업해야 했어요. 방송 직전에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바람에 또다시 많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저희 팀은 그럴수록 더더욱 이 문제를 밝히고 말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닌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팀이 꼭 북한 소년병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영호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요. 저희 팀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호에 대한 이야기는 뒷이야기가 전해지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